컴퓨터 시대에 대표되는 미국 기업을 딱 한 종목만 릴레이에 3, 4번다. 86,000배라는 천문학적인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네. 한국에도 이렇게 이 마가에 준하는 성장주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오늘은 29년 투자 인생에서 주식 온리, 롱 온리만 하신 김영권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부사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9년 온리 인생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주식 롱 온리만 하셨다는 거 듣고 조금 깜짝 놀랐어요. 사실 주식 롱 온리라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식으로만 포트폴리오를 짜서 가장 인버스 없이? 네, 그렇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시장 온갖 위험을 다 만나고 해야 되지만 결국은 저의 뜰에 화단에 싱싱한 나무와 예쁜 꽃을 꾸준히 가꾸고 키워가는 그런 어떤 자세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봤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부사장님을 처음 뵙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잠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그 미래에셋 에디름의 대우증권 거기에 이제 입사를 했고요. 증권시장이 제 꿈을 어떤 키워줄 어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입사했죠. 아, 원래 주식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제 전공대로이기도 하지만 주식이 어떤 그 산업의 또 자본주의의 가장 어떤 역동성 있는 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나 싶은데 막상 증권회사 가서는 자기 이름으로 운영을 못해서 그냥 열심히 고객 운영의 관점으로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정말 이 플레이 선수로 뛰신 거세요? 아, 제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입사해서 학교에서 배운 뭐 투자론 같은 거는 깜빡 잊어버리고 지점 생활을 딱 1년 했는데요. 고객들께서 몰려오셔서 뭐를 사면 좋으냐고 물으셨을 때 잘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선배 직원께 뭐라고 대답해드리면 좋을까 했더니 김정권 씨, 딴 거 필요 없고 지금 좀 덜 오른 주택건설 4인방 예를 들면 라이프, 뭐 한양, 3호 뭐 이런 주식을 사라고 추천하면 돼. 그래서 막 앵무새처럼 그걸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6개월 후부터 막 부도가 나는데 야, 이 자본시장, 이 주식시장이 정말 쉬운 데가 아니구나. 좀 각성하고 지점생활 1년을 고생한 다음에 이제 본사를 이제 손을 들어 투자 분석 부로 갔습니다. 4년 정도 분석의 어떤 기초를 좀 다졌는데 그때 저희 기업조사 팀장으로 오신 분이 정말 저한테는 제 인생을 좀 바꿔준 분입니다. 그 니콜라스 브라트 회장을 도와서 코리아 펀드를 처음에 초기에 만든 산파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딱 입사하니까 단말기를 다 끄라고 하시더라고요. 블룸버그 단말기를요? 아, 블룸버그 그때 아니고요. 그때 무슨 그냥 주가 단말기. 아, 주가 단말기를 네. HTS 거라? 네. 그 이유가 니네들 회사 내용도 펀더멘탈도 모르면서 뭘 주가를 보겠다는 거냐. 다 끄라. 차라리 공부부터 하자 해서 그때 쭉 원서를 하나씩 쫙 주시는데 그게 바로 피터 린치의 원 어폰 월스트리트, 그 유명한 전설로 떠난 월가의 영웅이라고 하는 그 책을 영문으로 처음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어떤 주식을 보는 관점 자체를 확 바꿔주셨어요.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제가 뭐 트레이딩 하는 것, 뭐 이런 관점으로 쉽게 생각했는데 기업 가치가 크게 변하니까 그 기업의 주식을 사면 작지만 주주가 되어서 그 기업의 성장의 과실을 같이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 가치의 변화, 어떻게 기업이 어떤 펀더멘탈이 변하는가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그게 주식 투자지. 무슨 뭐 오늘 사고 내일 팔고 뭐 한 달 후에 일주일 후에 시황이 어떻고 뭐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서 생각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기업 탐방을 좀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고요. 발로 뛰는 그가 그때부터 몸이 배웠는데 그 뒤로도 쭉 거의 일주일에 2개씩 탐방을. 가면은 뭘 보시는 거예요? 기업에 가서? 산업적인 특성, 그리고 또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좀 이따 제가 한번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소위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내지는 인더스트리 라이프 사이클, 뭐 흔히 얘기하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그 기업이 어디쯤 있는 회사인지 또 어떤 산업의 회사인지마다 기업 방문 가서 질문하는 내용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집니다. 아니, 그때 저 대우증권의 김영권인데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건가요? 초기에는 막 기업 탐방 안 받아줄 그러니까요. 시절도 있었는데. 누구십니까? 이러면서. 예, 근데 이제 끈질긴 친화력으로 그 기업에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친해지면서 서서히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갔고 급하면 이제 전화로도 물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현장을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세로 좀 해왔던 게 제가 명맥을 유지한 간의 비결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대우증권 투자분석부를 기초로 해서 이제 동방 페레그린 증권이라는 합작증권사 1호에서 그 회사 상품 주식 운용을 한번 맡아볼래 해서 제가 손들고 가서 그때 시작한 게 그 이후로부터 쭉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얼마나 잘하셨으면은 동방에서 또 삼성으로 스카웃이 되셔서 가셨을까? 그때 32개 증권사가 있었는데 초반에 몇 년, 3, 4년은 매달 증권사 상품 주식 팀마다 투자 성과를 서로 교류를 했었는데 한 3년 내내 거의 한 달도 안 빠지고 1등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때는 좀 쉬웠던 게 다른 증권사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이 물려서 과감하게 어떤 교체하고 하는 게 어려운데 저는 거의 새 돈을 받아서 운용을 했기 때문에 좀 운신의 폭이 좋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을 내는 게 주식 투자의 본질이기 때문에 물려있으니까 못 판다 이런 부담이 없이 가장 크게 변할 가장 발전할 회사 중심으로 주식을 이렇게 운용 포트를 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아시아벤처금융과 인피니티 투자자문에 또 오래 계셨었어요. 박세익 전무님이 입에 침이 마르고 닳도록 부사장님에 대한 그 후배니까 칭찬은 못하고 정말 칭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주식쟁이다. 대단하시다. 이렇게 해서 정말 오늘 어렵게 모시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뭐 평범한 그냥 펀드 매니저로만 쭉 있었습니다. 부사장님께서 이제 29년 동안 주식만 온리 하셨기 때문에 또 이 온리라는 게 정말 오를 종목을 사는 전략일 텐데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어떤 운용 전략을 갖고 계신지 일단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 주식 중심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짜는 이유는 뭐 소위 위험 분산 그런 의미도 있고 현금을 특정의 자산으로 잘 구성해서 향후 그 가치 변화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또 상품이라는 표현도 붙였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그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하는 의미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 뭐 소위 뭐 펀드 매니저라는 단어도 뭐 쓰지만은 특히 이제 주식 중심의 포트를 짠다는 의미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하실 때 어떤 식의 포트를 짜는데 항상 중점을 두셨어요? 그 개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변화 사냥꾼이다. 그 변화라는 거는 이제 기업 가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화입니다. 즉 매크로, 마이크로 어떤 변수 될 수 있고 산업 구조의 변화, 어떤 세계 글로벌 머니플로의 변화, 인구 구조나 소비 패러다임 변화,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에 관한 어떤 민감도의 변화라든지 모든 투자에 관련된 변화가 기업 가치, 포트폴리오 가치의 변화의 원천이기 때문에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해서 변화를 지속적으로 탐색해서 포트폴리오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다. 그 변화를 참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달에 30 사고 막 기업 탐방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포착하시는 건가요? 자, 뭐 환율이나 유가나 뭐 금리나 이런 매크로 변수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주요 산업들의 어떤 분석을 다 해야 되겠죠. 거기 관련된 기업들을 분석하고 또 발로 뛰어서 조사하고 이런 걸 제가 약간 탑다운의 방식으로 이제 표현했는데 전체적인 기업 가치 변화에 미치는 모든 영향들을 다 체크해야 되겠죠. 결국은 기업의 어떤 수익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연결시켜야 또 주가 변화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거기에 기회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사장님께서 다 공부하셔서 그 마지막에 어떤 기업인지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게 어렵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제 생각하는 어떤 운용 신념을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친구에게 투자를 하듯이 기업 가치가 잘 성장해서 크게 변할 회사를 찾는데 그 본질을 좀 더 두고자 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가치주 투자, 경기 민감주 투자, 또 성장주 투자, 우리 뭐 턴어라운드 투자 이런 여러 가지 투자 방식 주식 스타일 중에 특히 성장주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장주가 제일 큰 수익을 가져오기 때문인 건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의 그 명언이 있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그 필요가 뭘까요? 국민이 살아갈 때 기업으로부터 재화와 어떤 서비스를 누리게 되면서 그 대가로서 받는 게 기업의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십시오. 산업이라는 단어가 나을 산자 업업자 뭐 굳이 표현하면 영어로 creating business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회나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성공시킨다면
시중의 돈, 그 M2라 그러죠. 반드시 그 기업에 가치를 부여해 주죠. 결국에는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변화 사냥꾼 그리고 미래 기업 가치가 크게 증가할 기업에 주목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이 실전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예, 그걸 한번 실전 운용으로 한번 제가 적용시켜서 아, 그런 이거 말씀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이제 가외해 주시는 거세요?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 뭐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은 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성장주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한 세 가지 약간의 기본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대 변화를 잘 이해해야 되고요. 시대의 변화. 네. 저 변화 사냥꾼이니까. 네. 시대 변화를 잘 아는 게 어떻게 보면 세밀한 분석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또 시장은 항상 정확하게 정답을 향해 가는 거라고 저희들이 믿어줘야 되고요. 시장을 그다음- 신뢰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과 다른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항상 남이 다 생각해놓고 주가 다 오른 거를 뒷북을 매수하면 안 되겠죠. 이 세 가지 과정을 전제로 주도업종, 성장업종에 저는 그 최적 기간 보유라는 컨셉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얼마를 보유해야 제일 최적기냐? 사고 파는 타이밍이 성장주 안에도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걸 한번 좀 풀어서 한번 설명을 네. 한번 올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적 기간, 즉 산다는 그 엔트리, 그 다음에 판다는 엑싯, 그거의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텀이 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조금 의외로 그 텀은 좀 길 수 있습니다. 뭐 오늘 샀다가 열흘 후에 팔 수도 물론 있지만 네. 주로 그 성장 산업에서의 그 주도 기업의 어떤 가치 변화는 굉장히 중장기로 진행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여기서 말하는 엔트리와 엑시트는 제가 매수했냐 매도했냐가 아니라 그 기업이 성장 주기가 어디가 성장의 시작점이고 어디가 성장의 성숙점이냐 요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쵸. 예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컴퓨터 시대에 가장 대표되는 미국 기업을 딱 한 종목만 한번 릴레이해서 한번 사본다. 뭐, 그 1980년에 시작했다고 가정하고요. 그럼 처음에 IBM을 살 그쵸. 겁니다. IBM 사고. IBM을 사서 지금까지 한 40년 계속 갖고 있어도 아마 큰 돈을 벌었을 텐데. 근데 그 IT 산업에서의 어떤 시대적 변화만 생각하는 거죠. 네. 결과론적으로 그 종목들의 고점에 팔고 다시 새로운 저점에 사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1980년에 IBM을 사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 컴퓨터 시대의 흐름으로 바뀌니까 휴레패커드로 7년 후에 바꾸고요. 컴퓨터 OS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로 다시 94년에 또 바꾸요. 2002년쯤 돼서 이 모바일 디바이스로서의 어떤 컴퓨터 컨셉, 즉 뭐 핸드폰이나 이런 쪽으로 또 크게 변하는 주도를 한 애플로 바꾸고요. 2012년에는 뭐 이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개념에서 이제 구글로 한번 바꿨다가 뭐 알파벳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실생활에 관련된 어떤 유통이나 이런 중요한 응용 사업으로 확장시킨 아마존으로 또 바꿨다. 이렇게 가정하니까 그래프에 보시듯이 네. 한 86,000배라는 천문학적인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네. 86,000%가 아니고 86,00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연 환산했더니 연 수익률이 31.9%. 네. 다른 말로 하면 31.9%씩 40년 컴파운딩 스노우볼로 가면 86,000배 나온다는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만 원 넣었더니 86,000배면은 8억이 된다는 말도 안 예. 되는. 그래서 사실 비현실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인데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당연히 미국의 가장 뛰어난 IT 주식을 샀으니 세계적인 회사를 그렇게 연결시켰으니 뭐 결과론으로 뭐 뻔한 답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한 분이 아마 미국에도 몇 분 계실 것 같고요. 그쵸, 예. 예. 더 중요한 것은 먼 미국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에도 이렇게 이 마가에 준하는 성장주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한국의 예로 한번 돌아가서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제 1997년부터 한 2020년 현재까지 네. 그 해에 가장 한국을 주도했던 성장 업종의 성장 주식을 한 5개 이내로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연초에 사서 연말에 파는 뭐 그렇게 가정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도 지난 21년간 한 4,500배라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연환산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연한산 68% 정도인데요.
68%. 그 기간 동안 코스피 평균 상승률은 6% 정도. 아니 68%면은 지금 미국 31%보다 더 높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간이 22년이기 때문에 미국의 40년보다 적게 나왔을 뿐 아마 그대로 갔으면 한국 수익률도 못지않다는 건데요. 근데 이 과정조차도 너무 빈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너무 동떨어진 얘기일까요? 한번 그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네. 네. 다 알만한 주식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당시에 다 사는 주식들인 거죠, 예. 사실은. 인기 많았던 주식들. 예. 사는 거는 좀 쉽겠죠. 네. 이거 굉장히 새로 뜨는 산업의 주도주야. 뭐 SK텔레콤이 저 이동통신 모바일 시대의 뭐 선구자니까요. 그다음에 뭐 S1 뭐 여기 있는 종목들 뭐 포스코 종목 하나 보시면 굉장히 친숙한 종목들일 텐데요. 네이버 이때 2005년, 6년, 7년 때 한 게임 나왔던. 네, 그렇습니다. 한 게임 상장하고 고수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네이버를 그냥 뒀으면 200배 이상 또 올랐을 텐데요. 아니 근데 재밌는 게 여기에서 보면 1등 편입 종목에 삼성전자는 한 해, 2019년 한 해밖에 없어요.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삼성전자가 꾸준한 약간 경기 민감성을 조금 포함한 아주 강한 성장주였기 때문에 고객 포트를 짰다면 상당히 내내 갖고 갈 가능성도 사실 크죠. 다만 이제 그해 가장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가정해 본 겁니다. 네, 네. 예. 근데 이 가정을 너무 현실과 떨어진 얘기라고 생각지 말아야 되는 관점을 조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뭐 저 같은 경우 솔직히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 실제로 SK텔레콤이나 신세계나 삼성화재나 S1,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해웅, 오뚜기, 카카오, LG화학, SKC 최근에 이런 등등은 사실 제가 말씀드릴 최적기간 보유에 성공했던 종목이고요. 뭐 포스코나 뭐 롯데케미칼, 호텔신라, 셀트리온 등등은 결정적으로 최적기간 보유를 사실 못했던 종목입니다. 아예 정말 최적기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거를 정말 들락날락 샀다 팔았다 했던 종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이버나 LG생활건강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죠. 심지어는 여기 표현은 안 했지만 쓸데없이 과욕을 부리고 장기 투자했다가 실패한 종목도 사실은 여러 있습니다. 최적 보유에 성공한 종목들과 아닌 종목들 이거를 그 갈랐던 당시 선택의 기준은 뭐였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크게 산업이 변하면 저희들이 호기심을 갖고 조사를 하고 크게 변하는 걸 하는 어떤 후보를 찾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는 타이밍도 너무 상대적으로 파는 타이밍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새로 성장하는 산업의 가장 강한 주도 기업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굉장히 미세하게 작은 회사를 찾을 필요도 없을 때도 네네네. 많습니다. 사는 타이밍은 의외로 항상 경쟁자가 많지 않고 신성장하니까 그 신성장 산업의 리더를 사면 되는 거니까 좀 쉽습니다. 문제는 파는 겁니다. 그쵸. 예. 파는 게 진짜 파는 어려워요. 거를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네네. 이때는 굉장히 냉철함이 좀 필요한데요. 한 6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분기 실적이 쇼크 날 때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이 확 줍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이렇게 써집니다. 일시적인 광고비 증가 같은 게 작용했다. 근데 사실 그 이면을 봐야죠. 그럼 언제 SKT는 성장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